자, 이번 시간은 기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약 우리가 30강을 기획하고 있는데 약 시간당 10문제씩 해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집 보시면 좀 2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는 풀지 않고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도 약 60점에서 70점 구간, 그죠? 약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를 좀 우리가 잘 문제를 갖다가 지문을 익히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만이 문제 푸는 시간이 바로 총 우리가 20분이죠. 자, 과목당 20분인데 20분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문제풀을 하면서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숙지, 암기 하는 것까지 이제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40점에서 70점 구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를 갖다가 더 응용해서 좀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뭐 사례형 문제라든지 또 박스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에 준비한 약 30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지 수를 다 표시를 했고 이렇게 빠르게 한번 30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또 핵심적이고 빈출되는 부분만을 갖다가 골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1편에서 이제 그 제 1장 행정에서 통치행위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2008년도 선관위 문제인데 보시면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현재 2번이에요.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외국의 국군이 파병 결정은 파견 군인. 자, 우리 파견 결정, 파병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내 정치 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자, 중요하죠? 이거죠.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이죠. 통치행위에 이어서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통치행위입니다. 이 통치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하는 거죠.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건데,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및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정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일명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하죠. 일명 금융실명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금융실명제예요. 요거죠. 금융실명제로 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긴급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죠. 행정입법이죠. 자,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로, 그렇죠? 통치행위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 판례는 뭐가 중요하냐면 금융실명제에 관한 이 헌재의 결정이죠.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최초로 통치행위랄지라도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자, 비록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최초의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뭡니까? 그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요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금융실명자의 그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관한 최초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있었죠. 통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해서 틀린 거야, 이거. 틀렸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3번 문항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했던 거고, 1번 지문도 많이 나오고,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통치행위에서 가분행위 이론 있죠? 우리 가분행위 이론, 그 기억나시나요? 가분행위 이론 있어요. 이 가분행위 이론인데, 통치행위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와 그 집행행위를 갖다가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리를 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그 집행행위죠. 그 집행행위는 어떤 법 위반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하겠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세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자, 해서 개최행위. 이 개최행위는 어떻게 돼요? 개청이하고 개청이고 우리가 집행행위가 어떻게 있죠? 그 집행행위인 집행행위로서 우리 대북 송금행위 있죠? 대북 송금행위가 있습니다. 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남북 정상회담 이 개최돼서 어떤 대가죠. 대가 명목에 있어서 대가 명목으로 이렇게 대북 송금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보세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죠.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죠. 그죠? 통치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 사법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했죠. 자,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남북정상회담의 이 개최에 대해서 그 집행행위로서 대북 송금행위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죠. 이 현행법 위반으로 해서 그죠? 현행법 위반. 이거는 그죠? 위반을 했죠. 이거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지금 현 의원이죠. 이분이 책임을 지셨어요.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하셨으니까 사법심사를 배제했죠.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보시면 자 3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회담이 개최 과정에서 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 가분행위 이론, 그죠? 가분행위 이론 내용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계돼서 그 개최행위와 그 대가, 명목, 그 집행행위죠. 집행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도 않고 또 국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신고지 않은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한 이 행위, 현행법 위반이죠. 그래서 박지원 씨가 이 당시에 책임을 졌습니다. 현 박지원 의원이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자, 우리 비상계엄이죠. 우리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맞죠. 그런데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고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자, 이때 보세요. 없다고 할 것이고,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자, 이런 경우는, 이거까지 맞아요. 근데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라도 틀렸죠.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통치행위는 여러분들 대통령이죠. 우리 주로 대통령이죠. 그렇죠. 통치행위는 주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데
이 대통령인 것은 우리 헌법 위반이 있으면 안 되겠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주기가 인정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그죠? 고도의 정치적인 통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칭을 할지라도 이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국헌 문란의 목적은 안 되죠. 군사 반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통칭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지문은 계속 나오니까 지문을 익혀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짧게 뺄 수도 있고 길게 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례의 내용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문제 1분 내에 풀으셔야 돼요. 네. 지문을 갖고 계셔야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보시면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는 7페이지를,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 7페이지예요. 7페이지 봐보세요, 지금. 7페이지에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자,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페이지 수 따라오세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거나, 또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좀 이렇게 또 반복되는 문제는 제가 빼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좀 충실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행정법의 법원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3번 문항이 틀려요. 자, 3번 문항.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사회는 반덤핑 부가처분이 세계 무역기구 WTO입니다.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한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렸죠. 세계 무역기구 WTO 협정은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 간 또 국가와 국제기구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해요. 이건데 여기 WTO 협정에서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에서는 이렇게 보죠.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건 다자조약인데 이 다자조약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협정에서는 어떤 법 위반이 있으면 WTO 라운드 여기 내에 불복 구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국가를, 국제기구가 국가가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도 많이 했던 건데 행정법의 법원에서 우리 헌법 제6조이랑 있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진 조약 및 일반적으로 성인의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국내법은 보통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좀 틀렸어요.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미 FTA 보통 양자 조약에서는요. 양자 조약에서는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보통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미 FTA라든지 뭐 중국 또 우리나라 이제 FTA 체결한 국가가 있죠. 그건 양자 조약이에요. 그래서 양자 조약에서는 보통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WTO 협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인이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로 여러분들 법률 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다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도 많이 나왔죠.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요 2번도.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요거 한게 되는 거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맞죠? 여러분들 법률 우위원칙이죠. 법률 우위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WTO 협정이죠, 이거 WTO 협정인데,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죠? 요거는 좀 현재 뭐예요? 이거는 법률이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맞죠? 행정협정은, 조약은 법률이 효력을 가져요. 자, 정부 간 협정. 행정협정도 조약의 일종인데 격이 좀 떨어집니다. 조약은, 협정은 국가와 국가가 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내는 조약 형태. 행정협정은요, 예, 정부 간 조약이에요. 정부 간에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보통 조약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죠. 조약을 체결하고, 이거 공포하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반드시 조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됐단 말이에요. 보통 조약은. 근데 행정협정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죠. 이것도 조약의 일종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미협정, 우리가 행정협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다우설이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건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효력 같죠. 그럼 여러분들, 조례가 법률이 효력을 갖는 이런 조약에 위반되면 뭐가 돼요? 법률 우위 원칙이죠?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에 대해서 조례는 법령이잖아요, 법령. 그러니까, 그 하자가 있으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고, 바로 무효입니다. 하자가 없으면요, 유효. 하자가 있으면 무효. 행정행위에서만 취소가 있는 것이지, 법령에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무효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행정행위에서는 공정력 때문에 취소가 있는 거예요. 법령에서는 법규명령도 그렇고 행정규칙도 그렇고 법령 위반되면 바로 그냥 무효입니다. 하자가 있어서 무효죠.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의 원칙 및 특별법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됐죠? 예, 좋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우리가 8페이지를 보시죠. 이제 8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 8페이지. 8페이지 02번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4번이에요. 이게 어렵지는 않죠. 자, 보시면 1번 문항, 자, 4번 문항인데 4번 문항이 틀려요.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신뢰보호원칙, 이 신뢰보호원칙 있죠? 신보칙. 신뢰보호원칙에서 나와요. 행정청이 선행조치로서 이거죠?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 이게 뭐예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죠?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묵시적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부작위에 대해서, 예, 부작위죠? 이 부작위에 대해서 이렇게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 부작위가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이 선행조치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 그죠? 공적인 견해표명, 그죠? 요거가 인정되는 경우죠. 요것도 이제 관련된 거죠. 맞아요. 자, 이건 틀리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요? 이건 틀렸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고. 1번,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나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맞죠?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효, 효력이 없다. 뭐예요? 무효다는 거, 무효. 취소 없어요. 여러분들, 예. 이 조례, 예, 조례 법령이죠. 이것도 법령의 일종입니다. 자, 조례가 이렇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 그죠? 이런 우리 가트 협정으로 위반되면, 또 AGP 조약에 위반되면 바로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영미법 개혁과에서는 선례 고소기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 또는 동종사건, 같은 말이죠. 유사사건, 동종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맞고, 세 번째,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은요, 자, 우리가 그 불문법이죠. 불문법은 우리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 있죠. 민중적 관습법인 이법권은요, 불문법상의 권리죠.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습법상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문법인 수산업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법권의 관습법상의 권리성, 불문법인 관습법상의 권리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권리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권리예요. 어업권은 어업면허죠. 어업면허라는 특허에 의해서 인정되는 상문법상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상문법상 권리예요.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그 학문을 연구하는 좀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기본 소양이 뒤에 있는가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은 철저하게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행정법이 더 재밌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행정법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막 판례, 사례 다 공부 좋은데 이렇게 하면 합격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 익히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행정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이 제일 먼저 끝나요. 더 하지 마시고 90점 정도 이렇게 그 실력을 올려놓고 다른 과목 더 하셔야죠. 영어 국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고 이어서 12페이지 봐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우리가 이제 신뢰보원칙 02번이 나오거든요. 우리 1번 문항. 제가 해설을 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 해설 너무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문제 지문을 읽기 시작한데, 자꾸 이 해설을 갖다가 많이 읽다 보면 이 지문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억을,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는 전부 다 잠재 의식 속으로 다 저장됩니다. 뇌에 다 저장돼요. 저장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시험 보려면 표면 의식으로 끌어내야죠. 그래서 반복이라는 디레김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학습은 반복이에요. 뭐 머리 수준 IQ 차이 안 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IQ 차이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들 머리 얘기 쌓고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노력은 제대로 않고요. 정말 공부 여러분들 합격권 가신 분들 모든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사법시험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정말 남도 모르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죠. 똑같이 먹고 놀고 하는데 어떻게 앞서갑니까? IQ가 몇백 단위로 이렇게 앞서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IQ 차이 20 내지 30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인간이 IQ가 200 다 넘습니까? 아니죠. 그까지 해봤자 보통 평균인들이 다 130, 140 되는데
다 그 정도로 조금 더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IQ 얘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쁜 거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지 공무원 시험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맞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페이지에 실내 보온칙 나오는데 자, 1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보시면 과세 처분을 하면서 장기간 세액 산출 근거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 납부했다면 처분이 위법성은 치유된다.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치유된다 해서 틀렸어요. 예. 자, 왜냐면 여기 보세요. 과세 처분을 하면서 장기간 세액 산출 근거를 부기하지 않은 경우에 이 절제상 하자잖아요. 절제상 하자인데 납세자가 자진 납부했다고 해서 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면 이게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거 이것이 하자의 치유 사유인가요? 아니죠. 이 절제상 하자, 예, 그죠? 우리 절제상 하자. 자, 이 절제상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연이 공법행위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거 하자의 치유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데, 그죠? 예. 사후 요건이 보완만 하자의 취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에 해당 내용이 없죠. 해서 판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그죠? 비과세 관행. 그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죠. 맞고. 3번. 비과세 관행이 성립을 위해서는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됐죠? 예, 말씀드렸어요. 자, 묵시적 의사 표시를 갖다가 의사 표시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 이 부작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자, 4번.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 표준과 세액의 탄로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맞는지요? 우리 시험 지문으로서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요 그동안 또 반복 출제되었던 내용이니까요. 많이 잘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13년 국가직 7급인데요. 제가 왜 읽는가 하면 그러면 한 5년 뒤에 나와요. 3년 내지 5년 뒤에 이 지문이 우리 9급에도 그대로 비켜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년도, 5개년도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2번까지 봤습니다. 2번, 12페이지까지 봤죠? 그 다음 13페이지 봐보실래요? 13페이지에 03번이죠. 자,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읽기시죠, 저하고. 해설 자꾸 보시면 실력 안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지문 위주로 공부하시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지문을 뒤돌으면 숙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인데 3번 답이에요. 3번이 먼저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해서 우리가 3번 문항 가볼까요, 먼저? 자, 3번 문항이 맞습니다.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기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됐죠?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로 숙박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기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번 문항.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아니죠.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됩니까?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질문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틀렸어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 부정하죠. 표명 부정합니다. 자, 이어서 4번 문항 봐볼까요? 4번 문항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하여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예, 반하지 않습니다. 예, 반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판례가. 그죠? 예. 사실관계 문제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의학이 좋으니까 거의 출생이 있어 거의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의료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저 형님 세대,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신고를 갖다가 1년 뒤에 보통 그 안에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요. 옛날에는 1년 뒤에 보통 신고를 했답니다. 그 1년 뒤에 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 3년 뒤에, 5년 뒤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호적 관계는 사실관계, 우리 호적이 아니라 그 주민등록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생일이 잘되면 정정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 봤고요. 자, 이어서 14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14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우리, 04번 문제 봐보세요. 04번. 자, 우리 보시면 이제 그 04번. 자, 우리 행정법상이죠. 행정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 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 넘어가죠. 자, 일단은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좀 책을 보셔야 돼요. 좀 책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 설문을 봐볼까요? 양가로 가번.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도 또한 가능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 뭐를 말하는 것이죠?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4번.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기책 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이죠. 신보칙이 내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이죠.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제3자 또는 타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시면 이게 뭐예요? 행자기죠. 행자기입니다. 행자기 자기구속이 법리죠. 행자기 신보칙.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뭐죠? 무슨 법리? 실효의 법리예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입니다. 그죠?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를 말해요. 자, 이렇게 됐죠? 요 내용인데, 자, 이 양가로 가본 이렇게 쭉 보시고, 자, 동그라미, 우리가 보시면, 3번 문항 좀 봐볼게요. 3번 문항. 옳지 않은 것이 3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이거, 그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권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자, 다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한다. 자, 다 가봐요. 다 원칙은. 행자기 원칙이죠. 이 다는 행자기 원칙이에요. 그죠? 행자기 원칙. 자,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그 이론적 근거를요. 판례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그 이론적 근거를 평등의 원칙 또는 신부칙을 제가 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원칙은 뭐야?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는 신뢰보호 원칙과는 무관하다. 틀린 거죠. 네, 이거 틀렸고.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판례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의 원칙 또는 뭐다? 신뢰보호 원칙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우리 학설은 주로 평등의 원칙을 들고 있죠. 자, 됐죠? 이렇게. 됐고. 자, 1번 문항 볼까요? 가원칙에 따라, 비례원칙이죠. 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이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나를 볼까요? 나 원칙이 뭐야? 나 원칙. 신부칙이죠? 나 원칙의 요건 중 기책사유라면 행정청의 기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한한 것이거나 그런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기한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자, 반복되죠? 이거 지우시고요. 예.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 기책사유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하나는 사기, 강박 등, 사기나 강박 등 뭐예요? 강박 등 부정행위. 예, 부정행위입니다. 예, 부정행위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기책사유. 이렇게 보통 이죠. 사기, 강박 등 부정행위라든지 고의과실이 기책사유. 이것이 없을 때, 사기, 강박 등 부정행위나 고의과실이 기책사유가 없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되는 거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돼요. 그죠? 됐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는 뭐예요? 사기, 강박 등의 부정행위나 기책사, 고의과실이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봐볼까요? 라원칙은 이 실권 읽어주시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 관계 가운데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관리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실효의 법리, 실권의 법리. 판례가
이 실권위 법리, 실의 법리, 이론적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신의 측에서 찾고 있고, 그죠? 신의 측에서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법관계인데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신의성실 원칙. 그죠? 이 사법의 원칙이 이렇게 발전해서 온 건데,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16페이지, 02번을 보시죠. 16페이지 02번은 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금도 약간씩 변형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문제가 좋아서 문제를 좀 보는 겁니다. 이 기출 지문 자체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틀린 것은 지금 1번 문항이에요. 1번. 자,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1번이 왜 틀린가 하면, 진정소급표와 이제 부진정소급표의 개념을 아는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 내용 보시면, 개정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사실관계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 틀렸죠. 왜냐하면 소급표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진정소급표가 있고 부진정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소급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요. 다음에 표시합니다. 진정소표는, 자, 부진정소표와 구별되는데, 이 첫 번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별을 하시는 것이, 진정소표는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끝난 사실이에요. 이미 끝난 사실,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요, 사후 입법을 해서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소표입니다. 진짜 소표죠. 근데요, 부진정소표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발생해서 과거에 발생했지만 이 사후 입법 시에도 계속되는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계속되는 사실. 예, 이 사후 입법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예. 됐죠?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때 소급표 여부는 보세요. 진정소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사후입법에서 소급 적용은 금지됩니다. 금지예요. 우리 국민에게 보통 불리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해도 되는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라든지 중대한 공익상 이유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부정되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거. 기본이 그만큼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부진정 소급표는. 예외적으로 금지돼요. 일단 이제 요거 보시면 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 존중, 입법 형성권 존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셨죠? 이렇게 딱 보면 이 내용이 틀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되죠. 허용 안 되죠. 이렇게 또 계속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허용됩니다. 이런 내용에서 1번이 틀렸고, 2번만 한번 보시면 허가 신청에 대해 신청 후 처분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 경우도 있다에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2번 문항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원칙과 예외를 모두 알아주셔야 돼요. 자, 먼저 이게 행정청이 있어요. 자, 우리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있고, 이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이렇게, 자, 갑에 대해서, 자, 갑이요,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신청을 한 후에요. 갑이 허가 신청을 한 후에 이 행정청이 이 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하기 전, 허가 처분 전에요. 전이죠. 이건 후고.
이렇게 법령이 변경됐다는 거죠. 법령이 변경되면요. 법령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허가 신청이 요건이 있죠. 이 허가 신청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요건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때요. 갑이 이 행정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후에 행정청이 허가 처분하기 전에 허가 신청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처분을 해줘야 돼요. 처분을 하면 안 돼요. 요건이 변경됐으면. 그렇죠?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처분시법이에요. 처분시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그죠? 자, 이것이 예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신법, 개정법, 개정된 법, 또 다른 말로 처분시법에 의해서 자, 요건이 자, 구법, 여기 이해 보세요. 구법상 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춰갖고 허가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신법상이 허가 신청 요건을 결했다면 처분시법에 의해서 신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처분시법에 의해서 어때요? 처분시법에 의해서 처분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 구법이죠. 구법이고, 개정전법이고, 신청시법. 이렇게 시험에 이제 용어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청시법이죠. 이렇게 하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자, 행정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하다가 법령이 변경됐어요. 누가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 갑이 억울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구법 신청시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번 점은 꼭 알아두세요. 많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문항 봐보세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에 있어서는 처분 시 법령이 아니라 위반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한다. 상식이에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 소급표죠. 제가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진정소급표 같은 경우 가능하죠. 또 진정소급표에서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하죠.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력에 변경된다더라도요, 반드시 부칙 경과 규정으로 뭐가 있어야 돼? 부칙 경과 규정으로 소급표 인정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요즘에 잘 나와요, 이건다. 이렇게 유력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소급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칙 경과 규정으로 소급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중요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5번 문항. 장애 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등급 결정 시가 아니라 장애급여 지급 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 2번 나왔어요. 이 마지막 질문.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03번 봐보세요. 행정법령이 적용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인데, 자, 옳은 것입니다.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4번 문항. 자, 행정법규 위반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경과 규정을 두는 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제가 요거 앞에 있는 문제와 또 겹치는 문제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 행정법규 위반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의 경과 규정을 둔 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한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내용과 좀 겹치고 있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번만 한번 봐볼까요?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지정 또는 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은 될 수 없다. 틀렸죠? 예, 어떤 경우에요? 과거 완성된 사실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진정소표란 거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진정소표에 있어요. 소표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지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있다. 여러분들 진정소표 보세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대한 권리상의 사유를 들어서 부직 경과 규정에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단정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고. 두 번째,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자, 이거 진정 소급표예요? 부진정 소급표의 예입니까? 자, 보실까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 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므로 위법하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우리 힘들고 여기 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깐 해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해설 좀 봐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진정 소표 예죠. 이거 같이 봐보세요. 이 해설 잠깐 봐보세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 기간이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표이다.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긍정되죠. 따라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 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2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 틀렸죠? 위법하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부진정 소표 요 예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례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여기서 같이 판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이게 이제 바로 그 사례가 잘 나오는 거예요. 건설업 면허 수첩 대여 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수사에서 삭제됐다면 이렇게 비록 유력이 변경됐죠. 유력이 변경됐습니다. 이때요.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 면허 취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구법이죠. 신법이 아니라 구법입니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 구법이에요. 구법. 이거 틀린 거죠. 이렇게 유력이 변경됐다 하더라도요. 유력이 변경됐더라도 부칙 경과 규정에서 소급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었어요. 없어서 이 구법을 적용해서 건설면을 취소한 겁니다. 요거 내용 잘 하니까 앞에 문제하고 좀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1, 2, 3이 좀 틀렸고 4번이 맞아요.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자, 공법관계에서 요것은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공법관계인 판례, 사법관계인 판례는 늘 중요하니까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21페이지 봐보세요. 21페이지 여기 보시면 21페이지 우리가 이제 02번이죠. 답이 3번이에요.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이거 자 공법관계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이런 거 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관계예요. 이렇게 해서 꼭 좀 암기를 해주시고 우리 교재에 제가 정리해놓고 있죠. 21페이지 팁 암기를 해주시다. 암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이제 한 시간당 10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질문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도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